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어에 대한 정의, 네, 정의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수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수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수어로 용어가 바뀌었냐면은 2016년에 한국 수화 언어법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어는 한국 수화 언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화라고 안 하고 수어로 이야기하자라고 법으로 제정했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지금까지도 이제 수화라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화랑 수어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화는 스피치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어는 랭귀지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발화로서의 언어, 그리고 랭귀지는 규칙, 체계로서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수어는 이렇게 발화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수어는 규칙이 있는 체계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어보다는 수어가 어떤 언어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에서 수어로 사용하자 이렇게 제정이 된 다음부터는 수화보다는 수어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수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손의 움직임, 그리고 비수지 신호, 그리고 공간, 그리고 시각 언어, 문법 체계 같은 농인 1차 손의 움직임, 그리고 비수지 신호. 이 비수지 신호가 뭐냐면, 비수지 신호는 표정, 그리고 어떤 입모양, 그리고 머리나 상체 움직임을 비수지 신호라고 합니다. 어떤 손의 움직임과 입모양, 그리고 머리와 상체, 몸의 움직임을 비수지 신호라고 하는데, 수어의 정의는 손의 움직임, 그리고 비수지 신호와 공간을 활용한 시각 언어, 눈으로 보는 언어인 동시에 완벽한 문법 체계를 갖춘 농인들의 1차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어의 정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농인들의 1차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수어 언어법도 사실 이 언어법을 잘 보면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어는 공간과 시각, 문법 체계를 갖춘 농인들의 1차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어와 또 이제 또 음성 언어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음성 언어는 입으로 발화하고 모르죠?
입으로 발화하고 귀로 인지하죠. 귀로 인지한다면 수어는 손으로 발화하고 뭐로 인지할까요? 눈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언어학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어가 자연수어와 문법수어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문법수어, 국어 대응식 수어, 표준 수어라고 제가 활용 안 한 것 같은데 문법 수어, 국어 대응식 수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연 수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연 수어는 농인들의 관습, 감수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어가 바로 자연 수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가 바로 자연 수어예요. 그런데 수어는 다 똑같은 수어인데 국어가 다른 국어가 있냐, 문법 수어는 뭐냐,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문법 수어는 뭐냐면은 각국 언어 체계에 맞는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게 문법 수어입니다. 쉽게 문법 수어는 보통 저 같은 교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연수어는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자연수어와 문법수어로 나눠지는데 각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연수어는 일단 축약이 많아요. 그리고 문법수어는 축약이 거의 없고 음성 언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수어는 문법 형태소 생략을 합니다. 이거는 생략을 안 해요. 문법 형태소 생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구조어순이 국어랑 음성어랑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구조어순이 같다. 그리고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자연수어는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여기는 지화를 잘 사용 안 해요. 가끔 잘 사용 안 하는데 문법수어는 지화를 적극 사용합니다. 이게 자연수어와 문법수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수어는 농인들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문법수어는 교사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법수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랑 수어랑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을 국어의 문법대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로 말을 하면서 이게 자연수어의 어떤 그런 구조와 어순대로 수어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법수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나. 어떤 음성어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국어의 어떤 문장에 대한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수어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농문화 농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농인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징이 있는데 수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고 수어 이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름을 막 다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 저도 이게 수어 이름입니다. 수어 이름 물고기. 그래서 이름이 어성질인데 어가 이제 물고기라서 제 수어 이름은 이겁니다.
막 되게 막 다양해요. 막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얼굴 이름이라고 하는데 수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정체감, 되게 집단 정체감이 있고, 그다음에 종례혼이 많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끼리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조직적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농인의 특성입니다. 그 이제 짧게 또 하나 이거 말씀을 드리죠. 농인과 이게 청각장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농인과 청각장애를 다르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농인들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떤 부모에서 청각장애 있는 아이가 나와요. 그럼 거의 보통 대부분 농인이라고 해요.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어를 1차 언어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역시도 당연히 수어를 사용하고 어떤 청각장애인들끼리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이렇게 집단사회를 이뤄갑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아니에요. 청인이죠. 청인의 부모에서 이제 청각장애인 자녀가 태어날 경우가 훨씬 많아요. 농인 부모가 그러니까 청각장애 부모가 청각장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청인인 부모도 청각장애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통 청각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가 수어를 모르니까 이 아이도 수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수어를 접할 수 있는 건 이런 학교나 어떤 뭐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접하기 때문에 수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청각장애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다고 다 농인인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특징이 이렇긴 해요. 수어도 사용 안 해. 수어 이름도 없고 농인에 대한 집단 어떤 정체감도 없어요. 그러면은 청각장애가 있지만 농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농인이 청각장애인 거는 청각장애가 없는데 수어 쓰고 수어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농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듣고 이게 청각장애는 없지만 수어를 어떤 1차 언어를 사용하고 수어 이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농인이라는 집대한 정체감도 있어요. 그리고 종례혼도 해. 그리고 조직적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을 농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농인과 어떤 청각장애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잘 못 듣는다고 해서 농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히 청각장애가 아닌 아까 얘기했듯이 청인의 부모에서 청각장애 나온 경우는 거의 성인이 되어서 농인의 사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인의 부모님들이 이제 말을 많이 가르치려고 해요. 인공화학 수술이랑 보청기로 인해서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어보다는 또 음성 언어, 말을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이제 농인은 아니다. 청인 부모가 마음을 열고 청각장애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쪽과 교류와 교통하면 농인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자연 수어와 문법 수어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농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그 수어나 청각장애에 대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좀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문법 수어나 자연 수어, 수어가 다 똑같지 왜 문법 수어나 자연 수어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청인들은 문법 수어를 많이 사용해요. 네. 농인들과 주로 교통하고 많이 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모르게 문법 수어를 많이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좀 교사로서 입장 말씀드리면 좀 난제이기도 해요. 네, 자연 수어를 사용해야지 농인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학교에는 다 이제 다 못 듣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보청기와 인공화학을 통해서 이 정도 음성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어를 모르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아예 수어 자체를. 그런 상황에서 수어만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말하는 교사 한 명과 수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또 가르치는 교사인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여건상 그런 건 좀 어렵고 말도 하면서 수어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 좀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이 문법서에 대한 좀 비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농인들이 사용 안 해. 농인들이 사용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면 어떻게 수호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전승과 전통도 없어. 전승이 안 되고 있어. 세 번째는 혼종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문법 수어는 거의 말 그대로 수어를 사용하는데 저도 사실 말은 하지만 수어를 쓸 때 최대한 농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농식, 자연 수어로 수어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벽한 문법 수어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뭐뭐와 고, 뭐 면 이런 것도 막 지화로 쓰거나 저는 사실 거의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어떤 그 조사 활용, 문법 형태소를 이게 문법 형태소가 X가 아니라 동그라미죠. 문법 형태소를 잘 사용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농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법소도 아니고 자연수어도 아니다. 이거 두 개를 혼종어다, 짬뽕된 거다. 이렇게 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문법소어에 대한. 이상으로 수어에 대한 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